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위대한 패배자라는 책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 체게바라 그리고 롬멜 장군 네,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했고 마무리 부분에 이제 노래 살짝 나가면서 근데 노래 좀 생각났어요 이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뭐였더라? 빰 아니죠. 그건 이제 왈츠곡이잖아요. 그 뭐죠? 딴따라라란 딴딴 딴딴 따라라라란 딴딴 딴딴 예, 그 노래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네네. 그리고 아버지가 했다는 그 노래는 라데츠 뭐였죠? 행진곡. 그거 이제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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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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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지금도 계속 많이 연주되는 곡들이잖아요. 근데 그 요한 슈트라우스 이름이 같아요. 그죠?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가 1세, 아들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 그러니까 이름도 같은데 묘하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려져 가지고 질투심과 좌절감을 가지고 45살에 숨을 거뒀다고 하죠.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요? 네. 아들이 막 잘 되면 아버지가 기쁘고 그렇죠. 뿌듯하고 보통은 그죠. 그러니까 청출어람 이런 말 좋아하는데 이건 좀 달랐던 게 이제 아버지가 유대계 혈통이었는데 빈 같은 경우가 당시에 유행하던 음악이 왈츠. 근데 왈츠 같은 경우가 이제 껴안듯이 거의 춤을 추는 거잖아요. 당시로서도 상스럽다고 얘기해졌대요. 이거 완전히 뭐냐. 그죠? 그 지금이야 아주 사교춤이지만 그때는 아주 상스럽게 느껴졌는데 어쨌든 뭐 아버지 요한이 그런 어떤 왈츠를 잘 작곡을 해가지고 인기가 높았는데 그때 이제 여관집 딸하고 사귀다가 임신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임신한 거 알고 나서 몰래 도망을 치려다가 바로 이제 장인이 되는 여관집 주인한테 잡혀가지고 억지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어딜 가 임마. 그래서 태어난 맏아들이 이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죠. 별로 좀 안 좋은 감정이 전부터 있었나?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 음악은 안 가르치겠다. 음악은 안 가르치고 너는 회계라든지 다른 일을 해라. 그래서 아버지는 뭐 40살까지 유럽 순회 공연도 하고 미국과 호주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나름 잘 나갔네. 19세기 사람이니까 잘 나갔죠. 근데 아들이 딱 라이벌로 등장하면서 아버지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한 40세쯤 됐을 때부터 인기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그렇죠. 거의 그 나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 요한을 경영학부에 입학을 시켰어요. 회사 원생활 같은 거 하라고. 근데 아들이 수업 시간에 뭐 타고난 재능이 있나 보죠. 멜로디를 흥얼거리다가 이제 퇴학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회계사를 해야겠다. 회계 업무를 씌웠는데 또 아버지 몰래 바이올린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타고난 재능이 어쩔 수 없나 봐요. 자, 그래서 이게 부자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아버지는 이거 음악 하지 말았는데 아들은 결사코 해야겠다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나와가지고 애인하고 같이 살아요. 엄마를 버리고. 엄마 버리고.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정말 되게 좋아하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일각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 음악가로 생각이 너무 불안정하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이 길을 가지 마라. 라는 뜻에서 이제 음악을 배우지 말았다라는 해석도 하지만 아무래도 아들에 대한 좀 질투심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아들을 못 배우게 했다 이거죠. 근데 뭐 그거 억누른다고 됩니까? 그래서 아들이 19살 때 야간 무도회에서 정말 멋진 연주 탁 하고 화려하게 데뷔를 하는 거죠. 19살 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빈 사람들 사이에서, 빈 시민들 사이에서 완전히 최고의 이슈가 된 거죠. 부자의 경쟁, 아버지와 아들 누가 이길까? 또 이게 막장극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더 이제 막 부추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버지가 법원에 일종의 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요? 아들의 직업 선택, 음악가로서 직업 선택을 막겠다. 직업 선택을 아직 미성년자니까 19, 뭐 그때는 미성년자였나 봐요. 그리고 법원에 신청까지 해요. 그런데 안 되죠.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내 아들한테 질 수 없다고 완전 신들린 듯이 작곡하고 연주하고. 아들을 사랑하진 않았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참 재밌는 왈츠를 진짜 왈츠의 모차르트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세가 왈츠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대요. 샴페인의 악마들이 5만 명이나 춤을 추고 있다. 이 음악은. 이 아버지 음악이. 그만큼 이제 좀 끈적끈적하면서 신나고 하니까 진짜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라데츠키 행진곡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유서 깊은 비엔나 필하모니 있지 않습니까? 신년 연주의 항상 마지막 곡은 아버지 요한의 라데츠키 행진곡으로 딱 마무리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아버지가 맡긴지 만지 뭐 날밤 새가면서 일을 해도 아들이 3년 만에 아버지를 제압을 해버리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한 슈트라스 하면 우리가 아름답고 라데츠키도 저도 라데츠키 이 사람 아버지였구나라고 하지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로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다 떠올리잖아요, 보통. 그래요? 네. 물론 아들이 이제 50년 더 살았으니까 더 많은 걸 만들어냈겠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이름도 같으니까 이 아버지 존재가 더 묻혀버리는 느낌이다. 이거 위대한 패배자잖아요. 지금 책 제목이. 아버지는 완전한 패배자인데 그냥 이렇게 치면. 아니 라데츠키 행정군 지금도 뭐 계속 하니까. 그래서 45에 결국은 이제 빨리 죽게 된 게 아들을 의식해서 너무 많이 과로로 이제 하지 않았냐. 그래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안 벌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이제 돈 도와달라 손을 안 벌렸죠.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감정은 좀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하루하루 커가면서 아마 좀 닮았을 거예요. 아빠가 아들이 아빠를. 네. 이제 그 양가적인 감정이 좀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나를 닮은 유전자가 커가는 모습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는 존재 혹은 생명체는 이제 또 다른 생명체 나를 매우 닮은 생명체를 보면서 이제 나의 역할은 이제 끝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나도 아직 뭐 젊고 더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이 새로운 생명체가 점점 더 나와 심지어는 하는 일도 똑같아. 나라는 애가 점점 필요 없을 만큼 애가 점점 뭘 잘해. 거기서 느끼는 아마 두려움 내지는 내 존재에 대한 부정 뭐 이런 것들이 난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물학자 최재천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첫 아이를 딱 이제 낳았잖아요. 물론 부인이 낳았고 자기가 밖에서 이제 아이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생물학적 존재로서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지금 죽어도 돼. 이런 묘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 낳는 순간 사실 나는 생물학적 존재로서 내 꿈을 하나 완수했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여러 감정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예술하는 집안이 있잖아요. 예전에 임진왜란 때 끌려갔던 그 도예 도공 심수관가 일본 사스마에서 이제 심수관 이름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심수관 1대, 2대, 3대. 이름이 계속 이제 딱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이 심수관 이름을 물려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 심수관 뭐 7대니라, 8대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동일성이 계속 이어져가요.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는 아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제압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에 또 남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서 위대한 패배자지만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서 보면 다 이 사람들 승리자죠. 다 역사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름이 안 남는 사람이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진정한 패배자인가. 참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 지금 현재 평가보다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자꾸만 제가 감정이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너무 패배했고 자기 인생도 너무나도 불행했던.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약간 너무 좀 안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로서. 근데 사실 뭐 부자 관계는 그래도 막 이 정도인데 형제 간의 갈등이 좀 심하잖아요. 네. 그 형제 간의 갈등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는 이제 진짜 어떤 심한 경우는 뭐 극단적인 행위로까지 많이 이어지는데 그 독일의 이제 가장 유명한 소설가 20세기 하면 토마스 만을 꼽거든요. 토마스 만 하면 이제 그 유명한 마의 산이라는 그 소설이 있고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라든지 토니오 크레가 이런 아주 유명한 소설들. 네. 빨리 유명하잖아요. 네. 알아 몰라. 몰라요. 굉장히 유명하다고. 토마스 만. 토마스 마한. 만. 네. 토마스 만. 마한은 저기 변한 지난 사만 쪽이. 토마스 만. 근데 이제 사실 형이 하인리 만인데 형도 같은 소설가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형이 동생이 너무 금옥이다 보니까 그 그늘에 가려가지고 이게 참 본래 형제 간의 갈등과 경쟁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특히나 이제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서로 라이벌이 되고 어떤 분 글을 읽어보니까 5살 넘어가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 간의 나이가 한 5살 넘어가면 경쟁자로 안 보고 이제 내가 동생을 내가 이 동생을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5살 이내에 있는 한두 살 뭐 이렇게 예, 하면 이건 완전히 경쟁자가 된다는 뭐 거죠. 저 그럴 수 언니랑 있겠네. 1살 차이거든요. 엄청난 경쟁심에 그럴 정말 수 있을 것 불탔었어요. 네. 차라리 그래서 성별이 다르면 또 괜찮은데 네. 같은 성별에 한두 살 차이면 네. 엄청 싸우기도 많이 그리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거든요. 하죠. 진짜 집에 오면 맨날 머리채 쥐어잡았어요. 왜? 싸울 이유는 뭐예요? 옷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언니가 저보다 똑똑했거든요. 어. 근데 싸울 때마다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딱 쓰는 거예요. 너 되게 뭐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뭐? 화가 막 이렇게 치면 방금 뭐라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야! 뭐라 했어? 못 올리러 가는 거죠. 네. 그 말씀하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학교 다닐 때 네. 그 누군가 어떤 표현을 할 때 친구 보고 야 너가 얘 신복이냐 이런데 얘는 그 말뜻을 몰랐던 거야. 근데 말뜻을 몰랐는데 되게 기분 나쁘게 들어가지고 완전히 신복이란 말이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나쁘게 들리고 네. 부하는 아닌 것 같은데 부하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얘가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그때 그렇죠. 들썩들썩하고. 머리채 잡아야 돼요. 그럴 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또 싸움할 때 네. 외래를 쓰잖아요. 영어라든지 불어 이런 거 쓰면 저게 지금 나를 욕하는 건 제가 더 기분 나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저희 언니가 그랬어요. 저한테. 지금은 진짜 사이 좋은데 어렸을 때는 그 경쟁심에 어떻게 그런 마음들이 생기나 모르겠어요. 가족이고 그런데. 신보?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집안은 이제 토마스 만의 집안이 리벡 그 독일 북부의 예전에 한자 동맹의 도시이기도 하고 아주 네. 큰 상인 집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보기엔 큰아들 할리는 너무 방탕하다 이거죠. 이 사람은 유학하면서 뭐 연극, 연주회, 카페, 여자 인생은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 이런 편지를 집에 보내고 동생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읽어보면 한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차남 토마스 만은 와 정말 얘는 성실하고 자기 관리 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가를 하려면 우리 차남이 해야 돼. 근데 이게 딱 그 토마스 만의 아버지가 그 독일의 북부에 아주 뭐라고 할까 좀 전형적인 좀 근면 이성적인 그런 집안이고 엄마가 브라질 쪽일 거예요. 예, 그 토마스 만의 엄마가 브라질계가 섞여 있으니까 남부 쪽이거든요. 엄마가 감정, 감성. 그러니까 참 토마스 만이 이게 묘하게 근데 이 형제들이 딱 완전히 나눠 닮았죠. 형은 엄마 쪽에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의 기질이고 토마스 만도 물론 그거 있습니다만 이제 아버지 쪽에 이성의 기질을 닮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래 되면 더 안 좋아져요. 형제간에. 그러니까 더 자꾸 부딪히게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형이 23살, 동생이 19살에 동시에 거의 소설을 내지만 동생의 소설은 자기 형을 모델로 한 거예요. 형이 얼마나 개판으로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문학적 성공도 빨리 거두게 되고 형 입장에서는 형의 체면이 위신이 많이 아니게 된 거죠. 네. 근데 동생이 사실은 나중에 뭐 정말 나치에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상징이 됐지만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때 이 동생이 토마스 만이 약간의 독일 민족주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하는 네, 잡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나중에 그거 숨기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형은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정치적인 성향이 반대라기보다 일각에서는 동생하고 난 반대로 갈 애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형은 상당히 이제 진보 이걸로 딱 자리매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또 형제니까 또 사이가 우리 다시 한때는 같은 방을 쓰면서도 1년간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같은 방을 쓰면서도 또 나중에는 우리 같이 한번 공동으로 집필하자. 이렇게 같이 소설을 한번 그렇게 하다가 또 깨지고 그러니까 안 되다가 그리고 동생이 이제 뭐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고 그러니까 형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형 살아있을 때? 네. 근데 형도 뭐 나름 좋은 작품을 냈지만 도저히 동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또 동생은 문제가 맨날 비난하거든요. 형한테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요. 그 형한테 편지를 보내잖아요. 형 작품을 읽어봤어. 형의 작품은 읽는 일이 고통이었어. 형은 인간성과 진리를 모독하고 어설픈 재주만 판치고 있어. 그리고 형이 아무리 봐도 나한테 뒤진다는 불안감에서 그렇게 많은 글을 써대고 있는데 머리채 잡아야겠다. 안 되겠다. 진지한 작가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토마스 만은 물론 이제 또 처가가 유대계 집안인데 상당히 부유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구원을 받으니까 하루에 딱 한 페이지만 쓰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지만 형은 지금 뭐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막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막 비웃는 거죠. 아이고 그게 무슨 작가냐고. 작가는 항상 생각하면서 3년 정도에 한 번씩 책 한 권 내면 되지 뭘 그걸 맨날 글 쓰고 그래 언제 그 명장이 나오겠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귀롭게 악담을 퍼붓는 거죠. 화가 난다.
아, 형에 또 이입되는군요. 네, 감정이 이입되니까 아주 화가 나. 동생 때려야 돼. 자, 결국 이제 동생이 그 1차 대결 때 좀 국수적 입장을 보이고 형은 이제 완전히 권력좀 비판하는 이제 소설과 이걸로 가니까 네? 좌파의 대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형이 동생을 은근히 비난하는 에세이를 발표해가 또 동생의 상처를 입히고 그러니까 서로 글을 쓰니까 서로 막 상처를 입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조조 우리 삼국지 할 때 조조의 그 아들들 네. 조식 조비 나왔을 때 네.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문인 상경이라 글을 쓰는 사람들은 서로를 경멸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이 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그런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그런 우월 의식으로 계속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또 글을 잘 못 쓰겠죠. 뭐. 그렇죠. 내가 창조주로 생각 안 하면 이걸 못 쓰니까. 네. 자, 그래서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 했지만 결국 뭐 관계 자체는 끊임없이 항상 좀 불화였고 그 와중에 보면 참 동생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가정생활도 화목하고 좀 다복하거든요. 초가집도 부자였고 부인하고도 결혼생활 한 50년간 유지하면서 아주 예, 순조롭고 자식도 많이 낳고. 근데 형은 첫 번째 부인은 체코 출신 여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두 번째 부인은 술집 이제 종업원하고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이런 말을 가족 모임에서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 매춘부를 형수로 둘 수가 있어. 이 정도로 형이 어떻게. 나는 콜걸을 형수로 둘 수 있냔 말이야. 막 이렇게 울분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아유. 그제와도 힘들다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동생이 먼저 미국에 망명해서 대학 교수를 하게 되고 형도 같이 오게 되는데. 근데 미국도 같이 와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나치가 다 반대가 되니까 히틀러하고는 다 반대되니까. 특히 토마스 만 같은 경우는 제 1호로 막 분서 이제 작품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공개적으로. 자,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 결국 이제 동생은 잘 나가는데 네. 노벨상도 받았겠다. 근데 네. 형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한테 손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야.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나오죠. 그 와중에 이제 자기 부인, 술집 여급 출신 부인은 자살 시도를 5번이나 해가 결국 이제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근데 토마스 만이 정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형이 73살에 부인을 잃게 됐단 말이에요. 이 진짜 73세? 예, 이영 말리 미국에서 부인은 27살 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생각해. 이영 말리 미국에서 그 유일한 의지체인 부인이 이제 목숨을 끊었는데 동생 토마스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특히 노년해진 자식도 없는데 형에게는 불행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동생 이거 혼내야 돼 아주 그냥. 와, 그건 좀 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형을 자기 집에 이제 모시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뭐 동생의 도움으로 이제 간신히 연명하면서 글은 계속 써요. 근데 참 이때 동생에게 보낸 한 줄의 편지가 있거든요. 이게 참 정말 형이 동생에게. 예, 형이 동생에 보내. 딱 이렇게죠. 너는 바쁘겠지. 하지만 나는 아주 한가해. 정말 자기의 절망감. 너는 뭐 사방에서 강연 다니고 글 써달라 초청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만히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뭐 이제 동생이 형이 완전히 압도됐고 그래서 전쟁은 끝나고 근데 형이 어떻든 하일리만이 좌파의 상징이고 나름 권력적 비판하니까 독일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네. 동독에서 이제 예술 아카데미 회장으로 당신을 선출했다. 빨리 귀국하세요. 그래서 동생도 가라고 하거든요. 이제 형을 알아준다. 그리고 이제 동생도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 형 같은 사람은 정말 시대만 잘만 태어났으면 독일 공화국의 대통령을 할 사람인데 이제 동생이 형을 막 띄워주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형 보고도 이제 동독 가서 예술 아카데미 회장을 해라 하는데 이 형이 할리만이 계속해서 평생 시달리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니까 이제 또 가서 또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귀찮게 한다 얘가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다 싫다 이거죠. 그때 나이가 한 70대 뭐. 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결국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생은 독일 가서 환대를 받고 막 온갖 그걸 다 받는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뇌졸중으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날 간병인이 문을 열고 보니까 침대 위에 죽어 있더라. 그래서 딱 여기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죠. 한 줄로 이야기하죠. 울적하고 외로운 삶을 그렇게 끝맺었다. 참 이게 보면 형제와 이제 뭐라고 할까 같은 재능을 갖고 태어나고 다 같이 나름 일가를 이뤘는데 이 동생의 그늘에 오히려 이렇게 잠식이 됐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또 참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중국에 보면 소동파 그 소순 소식 소철해갖고 삼소라고 하는 정말 이제 천재 문인 부자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때 했습니다만 우리 변형만, 변형로, 변형태 해가지고 삼변이라고 부르는 네네. 또 형제가 있지만 또 대체로 보면 아주 형이나 동생이 잘났는데 또 한쪽은 형제들이 안 돼가지고 참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경우. 그래갖고 보통 그렇게 되면 집안이 화목하지 않고 서로 다 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운명 같은 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왜 신은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네. 이게 운명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형이 스스로 그 길을 택한 건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재능은 똑같이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꾸만 자기를 동생이랑 계속 비교하면서 네. 이렇게 굳이 안 그래도 네.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어느 분야든지 뭐 스포츠든 문학이든 음악이든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방송이든 네. 이런 것들도 정말 열심히 해서 하는 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도달할 수 있는. 네. 근데 그 열심히까지 해서 도달하는 다음에 나타난 벽을 진짜 이게 너무 완강하고 높고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꼭 타인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좌절감.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그러면서 조금씩 결국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게 자기 자신한테 느끼면 그나마 나은데 타인에게 그 느끼고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느끼면 그게 그만큼 참 힘든 괴로운 인생은 없을 것 고등학교 같아요. 때는 언니 그늘에 가려져서 나는 진짜 힘들었는데 네. 이제 좀 괜찮고. 이제 언니가 나를 이 유튜브로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냐? 자신감을 왜 느껴? 그래서 아무것도 쥐도 뭐 맛있는 거 드시면서 아이고 고생한다 이러시겠지. 맞아요. 예. 아니 너무 그런 웃긴다.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우리가 영화 화면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또 아래에서 위로 보러 보게 되니까 영화에 나오는 사람은 진짜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늘로 바라보듯이 하늘 별을 우러러 보듯이 스타를 우러러 보는데 TV는 우리와 같은 시각이란 말이죠. 거의 같은 시각.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그냥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TV에 성공하는 배우들은 친숙해야 돼요. 차이가 좀 우리가 예전에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최진실 배우 같은 경우도 영화보다는 TV가 왜 성공하냐면 친숙하잖아요. 근데 영화에 성공한 사람들이 TV 나오면 힘든 이유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거리감이. 근데 재미있는 게 유튜브는 보통 이걸로 보잖아요. 스마트폰. 네네. 그러니까 내려보는구나. 예, 내려보잖아요. 이렇게. 다 내려보네. 아래로 보잖아요. 사실 좀 하찮게 보여야 되나? 저 항상 저 언니한테 전화해서 힘들다고 제가 네. 찡찡거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장녀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장남이세요? 저요? 네. 막내요. 아, 막내예요? 예. 그럼 형제 관계 어떻게 되시는데? 형 하나 누나 하나 있어요. 그럼 형들이 뭐라고 해요, 누나랑 형이? 글쎄 뭐 그냥 가끔씩 이제 뭐 체육 진짜 웃기냐. 아니 3% 아저씨들 돈 많냐. 그냥 이 정도 물어보지 뭐. 우리 정프로님한테는 관심 안 주는군요.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쟁의 에너지가 안 간다는 거겠죠. 지금 그 말씀은. 그렇죠. 그러니까 형님하고 나이 차가 5살 좀 나는 거예요. 형이랑 한 3살 그러니까 정도 좀, 나고요. 네. 예. 누나랑 한 5살쯤 나고. 예. 누나가 보호가 되겠다. 5살 차이니까. 그렇죠. 예. 네. 뭐 그래서 저는 뭐 형이랑 경쟁 따위는 뭐 전혀 생각도 못했고 일단 3살 이상 차이 나니까 우러러 이렇게 제가 어떻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형 말이 다 진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 잠자리 먹은 것도 형 때문에 먹은 거예요. 형이 이거 먹어야 저 뭐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잠자리 그래서 성냥불에 구워서 먹었어. 아이고. 그 가슴살이 또 맛이 괜찮습니다. 날개 호로록 타고 먹었어. 와 형한테 진짜 나는 충성이었구나. 네, 충성이었죠. 네. 그리고 또 형이 뭐 보통 3살 정도 차이 나니까 내 또래 애들은 뭐 완전히 그냥 쥐잡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괴롭히는 애 있으면 찾아서 형이 막 또 해줬거든요. 형도 키 커요? 형도 키 나랑 똑같아. 예, 그래서 나는 뭐 덤빌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아마 그 경쟁이 치열한 형제들이나 네. 뭐 이 하임리 이쪽도 아마 뭐 물론 이제 제 잘은 모르지만 아마 부모의 역할도 좀 있지 않을까.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냐에 따라서 막 네. 왜냐면 이제 비교하기도 쉽잖아요. 부모들도. 얘한테 뭘 시킬 때 얘가 뭘 잘 못하면 야, 얘 형 봐라. 혹은 얘 동생 봐라. 얘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제일 편하기도 하고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형제들 간에 어떤 뭐 경쟁 의식 이런 게 좀 더 세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구나. 아니야? 저는 어렸을 때 그건 있었어요. 부모님이 언니한테만 좀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더 나는 언니보다 빛나야 돼 하면서 자꾸만 외적으로 대외 활동을 더 오히려 많이 했어요. 공부는 못했는데 언니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어머 둘째 딸이 그랬대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게 하는 게 전 약간 뿌듯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보실 때 어쨌든 이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이제 받는 게 일차적인 생존의 뭐 목표자 수단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부모 눈에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부모의 예를 들어 뭐 자원이 10이라고 치면 그중에 내가 6을 먹느냐 7을 먹느냐 혹은 3을 먹느냐에 따라서 경쟁해야죠.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죠. 뭐 인도의 어느 지방이었나요? 거기는 장남에게만 전략적으로 우유를 단백질을 공급하니까 장남만 키가 크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키가 작고. 왜냐면 어차피 자원이 적으니까 한 명이라도 제대로 먹여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우리도 똑같았잖아요. 60년대. 아니 그렇죠. 뭐 한 명만 공부를 시켜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공장 가서 일해가지고. 계란 후라이는 첫째만 주고. 그러니까. 도시락 뒤집으면 계란 있고, 그죠? 그렇죠. 장난만. 네. 어쨌든 이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요. 네. 네. 자, 그런데 결국 뭐 우리가 이렇게 가족 이야기, 부자 형제 했지만 사실 남성과 여성의 문제들, 그러니까 실제 성과는 여성이 올렸는데 남성 과학자들이 그 성과를 빼앗아간 경우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그런 것도 한번 좀 볼까요? 그 대표적인 게 뭐 바로 DNA가 이중 나성 구조라는 것들을 밝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저는 근데 이 얘기 넘어가기 전에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죠? 네. 저는 셋째까지 이제 나왔잖아요. 네. 둘째, 첫째가 이제 한 2살 정도 차이라 약간의 경쟁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저는 항상 둘에게 똑같이 네. 그 사과즙을 하나씩 줍니다. 똑같은 사랑을 사과즙으로 애들이 표현하시는군요. 그런 거에 굉장히 경쟁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영주 은하수 사과즙을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줘요. 네, 혹여라도 아이들. 경쟁심이 생길까 봐. 네네. 그러면은 사과즙을 하나 탁 따요. 음. 누구부터 주나요? 아, 누구부터 없어요. 동시에 다. 네, 잘라서 일단 제가 갖고 있다가 네. 둘에게 동시에. 네. 영주 은하수 사과즙 애들이 그렇게 또 맛있어 하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영주 은하수 사과즙에는 다른 게 안 들어있죠. 네네. 오로지 그냥 사과만 짰습니다. 아, 네. 영주 은하수 사과즙 배즙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도라지 예, 섞은 것도 있고요. 다양한 즙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사과즙이 제일 맛있습니다. 네. 괜히 저 마트나 어디 편의점에서 그 인공으로 만든 그 사과 주스 이런 거 드실 필요 없습니다. 네, 사과즙이 최고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건강한 걸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도 음, 중요하고. 네. 네. 애들이 그래서 뭐 뽀로로 음료수 이런 걸 아예 몰라요. 영주만 알아요. 그냥 음료수는 영주만 있는 줄 알아요. 은하수. 철저하게 네. 네, 가려서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건강하게. 네, 영주 은하수 사과즙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이 차별 없는 이제 세상에서 차별을 당해서 패배한 이제 여성 과학자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20세기 유전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그 지금 말씀드린 DNA 이중 나성 구조인데 네. 네. 그걸 실제로 이제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여성 과학자가 먼저 그를 상당히 공헌을 했다는 거죠. 아, 우리는 왓슨과 나선 구조를 우리는 왓슨과 크릭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를 보니까 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바로 그 X선 해결법이라는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작업에 과학적 토대를 제공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논문에는 그 프랭클린의 공을 싹 빼버렸다는 거죠. 사실 프랭클린 같은 경우가 그 왓슨과 크릭이 처음 이제 이론낸 그 오류를 증명해 냈고 또 왓슨 같은 경우는 프랭클린이 그 찍은 사진이 있죠. 유전자 나. 이걸 입수해가 자기들 논문에 싣는 거예요. 근데 프랭클린이 그걸 말을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왜요? 이 사람 프랭클린 자체가 아주 성향이 올고다 가지고 내가 스스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난 발표 안 해.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과학이라는 게 20세기 과학은 완전 스피드, 속도의 경쟁이고 누가 먼저 찜을 하느냐가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학문의 세계도 욕망과 야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 사진 찾아보니까 너무 예쁘시다. 네. 너무 예쁘죠. 네. 그러네. 네. 네. 근데 저렇게 이제 미모와 지성을 갖췄는데 네. 욕심과 야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왓슨과 크랙이 논문이 나왔잖아요. 20세기 최대의 과학적 발견이다. 네. 그러고 나서 프랭클린은 결국 그 논문이 나온 5년 뒤에 암으로 그냥 38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 38이요? 예. 사실 발견은 본인이 거의 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서는 좀 여러 가지 많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책에 따르면 네. 프랭클린이 실제로 뭐 역할을 한 건 사실이고 네. 그런데 정말 비운의 과학자가 되어서 5년 뒤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왓슨이 그 이후로도 계속 프랭클린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거죠. 프랭클린 사실 한 거 별로 없어. 라는 식으로. 그래야 이제 자기가 더 좀 안심이 됐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죠.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인신공격 발언까지 하는 거죠. 옷도 못 입고 머리도 엉망이고 뭐 성격도 별로 안 좋고 기술자이지 과학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죽은 사람은 억울한 건데 그래도 프랭클린보다 더 이제 억울했던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리제 마이트너라는 그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네. 여성 예, 여성 물리학자. 이 사람도 상당히 미인이죠. 미인이고 야심도 있고. 리제 마이트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빈 대학을 여자로서 사상 2번째로 입학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 여성도 정말 간신히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시몬드 베이유라든지 그 이런 시몬드 보바르라든지 이런 사람들 참 그게 19세기 같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에요. 20세기 와서 그래도 여성의 고급 교육이 좀 많이 열렸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베를린 대학의 여성 교수로 첫 임용되고 나름 그래도 슈퍼우먼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 가장 절친한 친구가 이제 같은 동료 독일의 물리학자 오토 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194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 실제 자기가 다 뺏어간 거예요. 사실. 실제 그랬어요. 우리 핵분열이라는 용어 있죠. 원자폭탄의 이론적 기초가 핵분열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핵분열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리제 마이트너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를 핵분열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분열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 바로 리제 마이트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사람 역할이거든요. 오토한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게 바로 이 업적으로 받은 거예요. 왜 자기 거라고 막 이렇게 해도 주장을 해도 그러니까요. 근데 마이트너가 사실상 공동 연구를 했지만 네. 실제로 리더였다고 다들 지금 증언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 아주 친했다 이거죠. 살갑게 서로를 대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 당시가 이제 44년이었다 했잖아요. 네. 전쟁 한창 중이에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43년까지 이제 전쟁 나고 43년까지는 노벨상이 이제 선정이 안 됐죠. 44년부터 이제 다시 재개됐는데 그때 마이트너가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으로 피신을 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토한하고 이제 그쪽 팀하고 관계가 이제 멀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뭐 오토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런 거죠. 자기가 진짜 진정한 과학자라면 노벨상 위원회가 단독 수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최소한 리제 마이트너의 이름을 언급하든지 아니면 뭐 그 건의를 안 한다면 수상 소금에서라도 그 이름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를 주도하고 근데 상은 못 받고 또 친구까지한테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마이트너한테 친구들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이렇게 있냐. 근데 내 자신이 오토가 떨쳐버리려는 과거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참 말 멋있게 하죠. 내 자신이 그 친구가 떨쳐버리려는 과거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다. 내가 그의 존재에 부담이구나. 그게 뭐 그런 말이죠. 그리고 마이트너는 오토한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잘 살았단 말이죠. 나치 지하에서 잘 살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잘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마이트너한테 미국에서 당연히 이 사람 보고 빨리 오라고 미국 우리가 그때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 했을 때 우리 그 오펜하이머 그 팀이 전 세계 인지를 다 모았잖아요. 자 그럴 때 마이트너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딱 그게 핵폭탄 만든다는 프로젝트라는 걸 알고 난 절대 안 가. 나는 폭탄을 만들 수 없어. 난 과학자로서 이 정도로 사회식 뚜렷한 사람인데 저 나치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부역을 한 사람이 그 이후에도 저 잘 사는 거 보니까 진짜 이게 뭐냐. 역사는 과연 세상은 하늘은 진짜 신이 있냐 없냐 이 정도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참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오토한 같은 경우도 노벨상이라는 게 워낙 가문의 영광이니까 이걸 공동으로 수상하면 아무래도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남녀의 차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여자는 이런 걸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아무래도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만 50년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유명한 소설이 하나 나왔는데 여성 과학자가 이제 유명한 이제 요리 방송 프로에 이제 그 요리하는 걸로 유명해지는 그 소설이 하나 나왔던데 그 분위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너가 무슨 과학을 하냐 이거죠. 그렇죠. 과학도 네.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여성이 그렇게 막 문호가 많이 열려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그 나사에서 그 달 탐사 그 수학적 계산했던 흑인 네. 여성 과학자들 그 다른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 히든 피게스. 예. 헤어스프레이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헤어스프레이? 헷갈려서 약간 히든 피겼어.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흑인에다가 여성 과학자니까 더 그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게 뭐 그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그 여성 과학자들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김빛내리 교수 해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별로 없었죠. 과학자 하면 흔히 그냥 뭐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 같은 데서도 남자로 많이 묘사가 되는 뭐 그런 일도 좀 있기는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뭐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도 그 노벨상이 저도 찾아보니까 최대 3명까지밖에 안 주더만요. 한 분야에. 한 분야에. 그래 그 3명에 들어가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연구팀에 들어가려면 실적보다는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겠나. 근데 결국 뭐 우리가 지금 동료, 가족, 뭐 인간에 의해서 배신 당했잖아요. 다들. 네. 뭐 그러면 그건 또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쓰라린 배신은 믿었던 조국에 배신 당한 게 가장. 조국. 내가 온갖 애국과 충성을 다했는데 조국이 나를 버렸다. 이럴 때 사람이 정말 가장 허망하고 허탈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 그 영화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영화 같은 경우 한석규 씨 나온 이중간첩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결국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배신당하는 그 느낌들 있잖아요. 한 개인이 이 국가에서 다 배신당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네. 그 막막함들. 네. 국가라는 게 결국 사람을 책임져 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그 국가가 나를 등치고 나에게 칼을 꽂았다. 네. 이러면 사람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나는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바로 앨런 튜링이었죠. 아, 워낙 유명하죠. 네.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애플의 그 사과 있잖아요. 네. 되어진 사과가 바로 앨런 튜링이 청산가리를 사과에 주입을 해가지고 그걸 깨물고 죽었다. 그거를 뭐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거는 또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좀 네네. 뭐이긴 합니다. 네. 바로 이제 뭐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도 나옵니다만 네. 그 독일의 암호체계 애니그마라는 것들 그게 뭐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독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콜로서스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했죠. 육군 10개 사단이나 전투기 1000대보다 더 큰 공헌을 세웠다. 근데 42살의 나이에 자살로 내몰리게 됐죠. 네. 그리고 죽고 나서 20년 뒤에야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죠. 영국 정부로부터. 예. 그 진짜 음지에서 살다가 간 사람이죠.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긱스, 너드 이렇게 부르잖아요. 괴짜 천재들. 네네.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런던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항상 외모도 보면 외모가 진짜 너저분해요. 그리고 말도 좀 더듬고 사교성 없고. 그냥 왼쪽을 몰랐대요. 왼쪽 방향 몰라서 항상 왼손 엄지손가락에 빨간색 점을 칠해놓고 이게 왼쪽이다. 이 방향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여기 왼쪽, 왼쪽 오른쪽이 안 돼. 그러지. 천재인데. 근데 수학 하나만큼은 딱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컴퓨터에 뭐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뭐 학자들이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폰 노이만이라든지 네네. 불이었나요? 대수 기호학 뭐 다 이런 사람들 기여 많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자기 친구가 정말 수학을 잘했는데 이제 빨리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지능을 인간의 지능을 기계에 넣어두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컴퓨터 시작 사실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것들, 우리가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2차 대결이 딱 일어나니까 당장 영국 정부가 튜링을 암호해독반의 수학팀장으로 임명을 한 거죠. 네네. 요즘 치면 이제 일종의 그죠, 뭐 해커일 수 있겠죠. 암호 시스템을 깨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당시 독일 애니그마가 정말 난해하고 뚫기 힘든 암호라는 게 타이핑 되는 경우의 수가 100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풀지 못하면 또 허수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거 풀려면 몇 달 걸리거든요.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바뀌어버렸는데.
그러니까 튜링이 그래서 이제 쫙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폴란드 수학자들하고 다 데리고 침몰한 독일 잠수함에서 암호화측을 입수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딱 해가지고 결국 1943년 3월 21일 딱 그걸 이제 딱 완전히 다 풀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되느냐. 독일 잠수함이 다 침몰되는 거예요. 네. 자, 어디 가니 다 아니까 어디 간다 이러면 딱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대서양 수송로가 안전히 확보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더 많은 군인과 더 많은 장비가 안전하게 오는 거죠.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 그 톰 행크스? 톰 행크스가 그 바로 그 2차 세계 대전 때 미군 이제 수송 전단을 이끌고 네. 대서양을 건너면서 독일의 그 유보트와 상대하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 보면 정말 실감나요. 이 진짜 이 독일의 이 잠수함에 대항해가지고 완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안전하게 이걸 확보할 것인가. 그거 진짜 보시면 그 얼마나 튜링의 공로가 큰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튜링 이후로 이게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단 몇 분 동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독일 잠수함 어디 위치 공격 계획 다 아는 거죠. 그레이하운드? 아니에요? 그 영화, 네네. 이거 맞아요? 예, 그거 2017, 8년에 나왔나? 예. 아닌가 봐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도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죄송해요. 좀 더 찾아볼게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러면 숨은 영웅인데 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왜 이 사람들한테 칭송을 하고 훈장을 줘야 되는데 이게 가장 은밀한 비밀 작전이고 영국의 국가 기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거 기밀로 묻어두려고 또 냉전이 시작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튜링이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게 이제 이거 얘가 한 걸로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작전 계획을 계속 숨겼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튜링 같은 경우가 이런 괴짜들이 윗사람하고 결국 막 조직 사회에서는 출사하려면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소련 공산당 시절에 네. 결국은 이런 독재 시스템이나 권위주의 시스템에서는 윗사람이 잘 봐줘야지만 출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연설을 잘하고 자기 비전을 스피치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지만 그 독재나 권위주의 시스템에서는 윗사람이 하여튼 무조건 잘 봐줘야 돼요.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국 그 공산당의 옹가보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없었는데 76년에 중국 탕산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지질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중앙에 와서 딱 하는데 이 사람이 브리핑을 너무 잘하니까 얘 데리고 쓰자 해서 그때부터 출세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거든요. 네. 자, 그랬는데 튜링은 이 사람하고 안 친하단 말이죠. 허구한 날 충돌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보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자기보다 머리가 떨어지면 막 그냥 사정없이 경미라고 혐오하잖아요. 그걸 머리라고 들고 다니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 영국에는 남색 법이라고 남색 금지법이 있어요. 남색? 동성애, 게이. 남색 법이라고. 하여튼 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 놓으니까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 처벌받아요. 그래서 우리 오스카 와일드가 그 처벌 징역 2년 받았단 말이죠. 네.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친구들하고 있을 때 계속 나는 호모섹슈얼이야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뭐 그 당시 영국의 그 버지니아 울프의 그 브룸스베리 그룹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또 그 당시 케임브리지 이런 게 보면 그 아주 귀족 출신이고 천재들끼리 그 동성애 이런 것들을 즐기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오스카 와일드의 말입니다만 일관성이라는 것은 가장 무능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일관성이다. 일관성을 지킨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인간은 모험하고 뭔가 도전해야 되는데 뭐 성적인 일관성 뭐 이런 것도 무능한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처가 난 일관성이야. 이런 식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반항을 했죠. 자,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아무리 천재라도 사회와 충돌하면 비참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튜링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길거리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19살 청년하고 눈이 맞아가 동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집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튜링의 파트너가 이제 불량배를 끌고 들어와서 놀다가 집안 물건을 훔쳐가지고 사라지거든요. 그 튜링이 그래? 물건이 없어졌네? 경찰을 불렀죠. 네. 경찰을 불렀죠. 자, 도둑질을 했다. 근데 경찰 와서 그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은 무슨 관계야? 하니까 나 동생의 파트너예요. 경찰은 현행범 잡은 거예요.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결국 튜링을 바로 입건해가 이제 사법 처리를 하는 거죠. 법원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튜링은 내가 지식인들하고 사귈 때 했던 말 그대로 한 거예요. 경찰한테. 아니 뭐 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경찰 하니까 그래 너 법을 어겼네. 범법자네. 한 거죠. 그러니까 튜링이
이제 경찰에 잡혀가고 이제 법원 처리를 받게 되는데 애국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하다가 결국 이제 집행유예를 주긴 줘요. 네. 조건이 붙죠. 집행유예 조건. 1년 동안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된다. 아이고. 그러니까 뭔가 그때 병으로 보니까 여성 호르몬 주사 맞으면 이 뭐 여러 가지 성욕이 없어지고 뭐 되겠다 이런 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확정 거세죠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가에 내가 최고 기밀을 책임지다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공직에 추방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짜 그렇잖아요.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했는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배신감과 절망감이 뭐.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자조적 유머, 영국식 유머 있죠. 자기 자신 자조하는 유머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웃는 유머들. 이런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죠. 야, 내가 친구들이 그 주사 맞으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그래 요즘 주사 맞으니까 내가 요즘 가슴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참 친구를 웃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강제 치료 동안에 집안에만 틀어박히는 거 절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결국 이제 집안에 틀어박히니 몇 달 뒤에 목숨을 끊은 거죠. 근데 워낙 디즈니의 백설공주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대요. 그 있죠. 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사과에다가 청산가리를 주사한 다음에 백설공주가 사과를 깨물듯이.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영국을 구하고 인류를 구했는데 이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어떤 신문도 단 한 줄도 쓰지 않았고 어떤 방송도 1초도 방송을 안 했고 그래요. 어떤 정부 인사도 튜링을 기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처칠이 전쟁 해고로 써가지고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노벨 문학상. 그런데 그럼 처칠은 그렇게 방대한 걸 쓰는데 언급 안 했냐니까. 처칠조차도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다는 거죠. 튜링의 공로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그때 당시에 누군가에겐 되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겠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은 좀 어떻게 보면 신사의 나라지만 또 위선적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 성스럽게 영국 국가를 건졌는데 이게 주도한 사람이 고작 그 당시 말로는 고작 게이였다니 이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국가의 운명을 걸고 뭐 다 했는데 고작 흑인이라니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왓스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 74년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 당시 관여됐던 사람이 책을 쓰고 싶다 해가지고 결국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그 당시 작전 이름이 울트라 작전이었대요. 암호 해독 관련된 작전. 네. 그 비화를 공개도 좋다고 허가를 했고 그렇지만 그것도 많은 단서가 달렸죠. 브리테니커 사전에서는 1986년에 이제 튜링 죽음의 사실을 기술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몇 년입니까? 진짜 뭐 오랫동안 그러니까 30년이 훨씬 지나서 된 거죠. 근데 결국 지금 튜링이 인공지능을 연했는데 이제 그 정말 시대가 왔고 이러면서 근데 참 조국과 이제 이랬던 게서 이제 비참한 패배를 당한 사람들은 참 그거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튜링에게 저는 뭐 위로의 커피 한 잔 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올리시죠. 자, 1kg 커피. 1kg 커피. 아마 커피를 굉장히 즐기는 뭐 영국 사람들에게 그 커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물론 이제 거기 차도 좋아합니다만 커피도 또 좋아할 텐데 1kg 커피가 이제 유럽에 진출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1kg 커피가 유럽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그 커피 무슨 엑스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많이 진출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국 커피에 아주 맛있는 그 깊은 풍미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 커피의 힘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게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 앞에 최선봉의 우리 1kg 커피가 있습니다. K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내수시장에서의 탄탄한 바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 K 팬들 덕분에 K-팝이 됐고 우리 또 풍부한 또 영화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덕분에 K-무비가 또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K-커피도 우리 여러분이 잘 좀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 K-커피는 1kg 커피. 1kg 커피에 또 K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1kg 커피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 위에서 배신당한 앨런 튜링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결국 오뚜기처럼 그래도 이 현실의 패배를 끊임없이 또 좌절하지 않고 일어선 사람 하면 뭐 여기서 대표적으로 중국의 등소평과 서양으로 치면 영국의 처칠을 들고 있거든요. 처칠. 등소평은 근데 우리가 한번 예전에 다뤘죠. 등소평도 62살에 첫 번째 권력을 잃었고 다시 또 재기를 했는데 또 70살에 권력을 잃었고
그럼 끝내야 되는데 또 73살에 재기를 해가지고 20년간 권력을 끝까지 가져갔죠. 그런 면에서 부도옹이라 불렀죠. 오뚜기다 이거죠. 네네. 넘어지지 않는 늙은이다 이런 뜻이죠. 네. 근데 사실 처칠은 2전 3기가 아니라 3전 4기였거든요. 처칠 같은 경우도 오래 살았죠. 1874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사망했으니까 정말 참 뭐. 한 네. 91, 2세 뭐 정도. 네, 91세. 그렇죠. 네. 근데 처칠 같은 경우도 뭐 집안이 좋았지 않습니까? 말버르 처칠 경 나오잖아요. 네. 귀족 집안이었고 그게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 시기 이렇게 겹치면서 완전히 처칠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 쭉 이어져 내려온 거죠. 네. 근데 처칠의 어머니가 이제 미국인이었죠. 미국에서 태어났고 처칠의 어머니가 상당히 이제 연문을 많이 뿌렸는데 근데 아들을 위해서 그 애인들이 정말 최고의 교사가 되어주고 나름 다 연결을 해준 거죠. 그래요. 근데 처칠이 출세를 했죠. 31살에 차관이 되고 35살에 내무장관이 되고 야, 37살에 해군 장관이 된 거죠. 쭉쭉. 그래서 처칠이 1차 세계대전 전에 네. 영국의 해군 전함의 배를 석탄으로 가는 걸 석유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게 결국 1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가져온 그 원동력이 됐죠. 이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네. 이 배의 선의 능력이랄까 여러 가지 것들이 완전히 석유를 가지고 동력을 하느냐 석탄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게 이제 독일을 제압하는데 결정 역할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1차 세계대전 때 처칠이 완전히 이제 대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당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지금 네. 터키죠. 티르기예인데 거기가 이제 독일하고 동맹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트로이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지금 트로이가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다니엘스 해협이라고 했고 네. 그 트로이 맞은편이 갈리폴리 반도라고 불렸잖아요. 그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작전을 하거든요. 대실패했죠 그때. 완전 대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네. 그 당시 이제 투르크 군사들 오스만 투르크는 또 높은 데 있단 말이에요. 진지가. 여기는 상륙전들은 낮은 데 있고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린 멸망한 데 갖고 완전히 똘똘 뭉쳐 있고 여기는 이제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데리고 왔는데 완전히 그냥 막 기안탄 총 오면 다 그냥 막 석은 집단 넘어지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고 1915년에 시작해갖고 거의 1년 7, 8개월 이상 끌었던 것 같아요. 철수하기까지 정말 뭐 완전히 최악의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처칠이 그 이후로 그 영화 있죠. 다키스트 아워 있잖아요. 네네. 처칠. 네네. 덩케르크도 그때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그 다키스트 아워에 제가 그 대목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갈리폴리만 나오면 처칠 미치는 거예요. 갈리폴리란 말만 나오면 그러니까 처칠을 열받게 하려면 갈리폴리 잘난 척하는 처칠을 코를 납작하게 하려면 갈리폴리만 말하면 처칠이 막 깨갱하는 거죠. 다키스타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게리 올드만이 참 그죠. 연기를 잘했죠. 네. 바로 그런 식으로 여기서 완전히 대실패를 하게 된 거죠. 철수할 때는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네. 이 철수할 때 병력이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되잖아요. 네. 이 갈리폴리도 철수할 때 거의 안 죽어요. 완전히 철수할 때 정말 투르크 군대를 깜빡같이 속여가지고 거의 한 명도 거의 피 안 흘리고 그냥 철수에 성공해요. 전투는 대단히 실패했지만 네. 철수 과정 중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때도 그랬지만 전투의 핵심은 사실은 이기고 지는 거는 계속 바뀌지만 태각을 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나폴레옹은 결국 우리 워털루 전투에서 이 태각하는 과정이 엉망이 돼갖고 완전 대부대를 손실하게 돼갖고 핵심 보전을 못하고 깨졌는데 여기는 이게 성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제가 요즘 뭐 이 단편 얘기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영국이야말로 그 앵글로색슨들이야말로 세계 제국이었다가 안 망하고 잘 태각한 유일한 제국이에요. 이런 나라가 세계사에 없거든요. 세계 제국이었다가 망할 때 다 망하는데 영국은 보존했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 4분의 1을 영토로 가지고 있다가 그걸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지금도 영연방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니언 잭의 화살이라고 하죠. 네네. 지금 두바이가 어떻게 저렇게 단시간 내에 컸냐 이거죠. 런던에서 시작해가지고 두바이를 거쳐서 그 인도의 방갈로르 그리고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까지가 쫙 이렇게 개선으로 연결돼요. 그 영국에서 그 항공의 이용권이라고 요 공항 와서 가는 거 다 허용해 주게. 그래서 그게 두바이가 단시간 내에 컸거든요. 그 두바이가 단시간 내에 키우게 만든 게 바로 영국의 대영 제국의 네트워크가 아직도 영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트릿 태각을 잘하는 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후퇴 작전에도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게 영국의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즘 다시 또 살아서 항공만 많이 만들잖아요 지금. 영국의 엑시트 힘이란. 전략을 잘한다 이거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처칠도 거기에 매우 뛰어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처칠 같은 사람이 사실 그러니까 결국 갈리폴리에 실패하고 나서 도저히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장관을 했던 사람이 소령으로 자원 입대를 해가 프랑스 전선으로 가요. 그치, 대단하죠. 장관했다고 소령으로 해가 40살짜리. 그러니까 이 옛날에 저기 뭐라고 할까. 유럽 중세 사회의 어떤 기사에 이게 이쪽 사람들 총잡이 칼잡이 들인 거예요.
무의 문화인 거죠. 우리는 사실 문의 문화인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무사의 문화예요. 네네네. 그래서 갔는데 뭐 가서 하겠습니까? 장관한 사람이 왜 여기 오지 해가지고 1년도 안 돼 그만두고 1916년에 다시 이제 의원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다시 그때 로이드 조지 내각이 이 사람을 군수장관에 임명하게 되고 그때 처칠이 또 성공하게 된 게 탱크를 보급하는 데 성공하게 되거든요. 탱크를 이걸 밀어붙여. 그래서 또 성공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그 내각에서 이제 내각이 실각하게 되면서 또 깨지게 되고 선거 나오면 또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처칠이 계속해서 이제 패턴처럼 영광과 추락이 반복돼요. 그 사람이 진짜 견디기 힘들거든요. 네. 처칠의 인생을 보면 안 좋은 일도 계속 겹쳐요. 뭐 갑자기 아들이 다치고 병을 앓고 자기가 팔이 부러지고 주식에서 돈 날리고 계속해서 이런 게 조금 좋을만 하면 또 나쁜 일 벌어지고 끊임없이 좋고 나쁜 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다까지 나와요. 근데 처칠이 사실 우울증을 좀 앓거든요. 처칠은 자기 우울증 항상 검은 개가 나타났어 이러거든요. 내 마음속에 검은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처박혀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서재에 처박혀. 근데 대부분의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흥선대원군도 일종의 요즘 치면 약간 우울증 같아요. 잘 나갈 때는 진짜 천하의 기세에 막 능변에 말도 잘하고 탁 하는데 딱 기세가 꺾일 때는 그냥 아무도 안 보고 탁 쑥으로 들어가서 그냥 난이나 그리고 절대 막 이렇다. 잘 나갈 땐 그렇게 잘 나가고 못 나갈 땐 완전 꺾여. 그러니까 이게 조울이 심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처치는 등용이 안 되다가 결국 이제 1940년 히틀러가 폴란드를 39년 침공하고 계속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나이 66세 그토록 열망하던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에 취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치 그런 이야기로 자서전에서 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오로지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온 그 바로 이 일점에 집중됐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송혜 선생님하고 똑같죠. 60대 바로 이렇게 60대 진정한 자기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국 노래자는 60대 시작하셨네요. 네. 88년이면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칠도 지금까지 내 인생은 항상 비만 오고 어쩌다 한 번씩 햇볕 뜨고 이랬는데 66세 이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단련된 거야. 그리고 뭐 그 바로 지금 다큐스타에 나옵니다만 민심을 시찰하기 위해서 지하철 타면서 이야기를 듣고 딱 결심 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국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결국 영국 사람들을 단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사람 영광에 올라가면 추락한다 했잖아요. 네. 또 끝에 또 그래야 된다. 70에도 그래 되거든요. 1945년 이제 포츠담 이제 선언해가지고 다 끝났잖아요. 이제 독일이 멸망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처리하고 있는데 그때 영국의 총선이 열리거든요. 저요? 패배당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수상직에서 물러나서. 전쟁 이겼는데? 예, 전쟁 이겼는데 바로 거기서 바로 수상 자리 쫓겨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볼 때 전쟁을 할 때는 처칠이 필요한데 대내적으로 내정 개혁을 해야 되는 거는 보수적인 너가 안 맞아라고. 근데 영국 사람들의 묘한 거 있죠. 절대 한 명한테 어떻게 보면 처칠에게 힘을 주면 이게 너무 권력이 몰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국가에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이 또 들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내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회담 중간에 총선 벌어졌는데 보수당이 지니까 그냥 끝난 거죠 뭐. 거기서 끝나요? 네.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망한 게 아니라 또 6년 후에 다시 재기회가 77살 나이로 또 수상이 됩니다. 와. 그래요? 네, 77살로.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77살. 그래서 사실은 그 위에 뇌졸중도 좀 앓고 한 달 정도는 아예 일정이 비어버려요. 한 달간 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계속 아쉬워했대요. 도저히 집권이 안 되는데도 그래도 내가 좀 더 결국 81살에 결국 사회는 81살에. 몇 살에 돌아가셨나요? 그다음부터 10년을 더 살았죠. 아이고 오래 사셨다. 권력욕이 좀 대단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김 정치할 때 이랬던 분들 보면 이 권력의지, 권력에 의해서 모든 걸 희생해도 좋다는 게 권력의지거든요. 내 가족을 다 희생해도 좋다는 게 그런 정도가 있어야지 대통령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처칠이 정계 은퇴를 하고 나서는 어떠냐. 정계 은퇴하기 전에 이제 세레모니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처칠의 80세 생일날 영국에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국회가 개원할 때 웨스트민스터 그쪽에 국왕에 와서 이제 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그 영국 주요한 인물들 무덤들 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거국적으로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영국을 살린 사람, 구원한 사람. 그러면 경의를 표하고 이제 빠이빠이 했는데 그 사람 그런 이야기 하죠. 그 다음부터 자기 죽을 때까지 10년의 시간은 지루함과 따분함의 시간이었다. 너무 심심하고. 네, 그러니까
눈을 감을 때마다 정말 이거 뭐지 이랬는데 마지막 죽을 때 딱 한마디 했다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정말 너무 지루했어. 지난 10년간 너무 지루했어.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근데 이제 정치를 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네. 한 몇 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 하면서 친구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가. 왜냐하면 이제 항상 10명, 20명 이상 있는 자리 알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네. 표가 돼야 되니까. 항상 10명, 20명 있는 자리를 가야 되고, 그러면 친구하고 우리가 한두 명, 두세 명 모여갖고 정답게 속 깊은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5년, 10년 지나다 보면 다 사라지게 되고, 자, 그렇게 맨날 이제 국회의원 생활이든 뭐든 토니바퀴처럼 다 일정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일정 몇 개를 소화하고 지역구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끝나고 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불러준 데도 없고. 그럼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친구도 없어지고 같이 놀 친구도 없고 그래도 내가 국회의원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진다는 거 나중에. 인생이란 뭘까 진짜. 그죠? 지금 친구 많아요? 없어. 없어? 예. 아. 제 나이 때가 이제 친구들이 다 애 키울 때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대처 수상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한 18년간 했죠.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처가 12년간 계속 그렇게 보좌를 받다가 딱 이제 집에 갔잖아요. 다운인가 있다 집에 갔는데 자기 비서한테 전화를 했다잖아요. 지금 물이 새는데? 그럼 잠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잠그는데? 12년을 하다 보니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하고 나면 은행 가서 돈 찾는 법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맨날 다 시키고 하니까. 지금 주위에 사람 너무 많죠. 지금? 네. 지금 뭐 표면적으로 많죠. 많죠. 네. 그러나 저는 이제 네. 그런 삶과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 현실과 괴리된 그런 삶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제가 직접 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요? 너무 항상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가 이게 뭐 결국 인생의 패배자하고 위대한 패배자 했습니다만 네. 결국 뭐 이 패배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만큼 살만하겠죠. 승리자만 가득 차 있는 세상은 정말 상상만 해도 힘들죠. 네. 너무 다 욕심 많고 내가만이 오로지 승리하겠다 이러면 이 세상이 과연 지탱이 되겠나. 그냥 또 그것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네네네. 그리고 사실 뭐 예전에 이제 그 신영욱 선생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패자 부활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현실에서는 패배가 대부분의 일이잖아요. 승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끔 있죠. 가끔. 자, 그럴 때 결국 이제 그게 너무 빠져들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다시 일어나느냐. 그게 결국 사람이 진정하게 승리하는 길이지 무조건 뭐 이기는 것 매번 이기는 게 과연 좋은 일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정말 큰 답을 하나 얻어갑니다. 뭐죠? 제가 요즘에 잔잔한 음악 좀 하나 깔아주세요. 저 요즘에 약간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았거든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승리했는가? 내 인생에서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지금 위대한 패배자에 나오는 이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패배하는 거, 승리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내 인생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든 내가 지금 막 열심히 사는 것도 사실 이름 남기려고 열심히 살고 돈 남기려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네, 아니다. 그게 지금 나를 불행하게 한다면 조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처칠처럼. 그러니까 지금 오스카 와일드가 뭐 정말 자기 스스로 몰락을 자초해갖고 정말 하루아침에 귀족계의 총하에서 밑바닥 떨어져갖고 프랑스로 도피하듯이 건너가서 쓸쓸하게 죽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재밌는 말을 딱 하나 남겼죠. 마음은 상처받음으로써 살아간다. 마음을 살게 하는 것은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자기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어떤 말씀이죠? 패배는 결과이고 승리는 과정이다. 좋은 말씀. 어때요? 오는 게 좀 있습니까? 닭살 돋았지?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에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방송을 숟가락 한 개 얹으면서. 끊임없는 과정이 승리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나 결과는 뭐 패배로 얼마든지 늘 우리 인생에 늘 나타나죠. 네. 하지만 그걸 다시 딛고 일어서는 그 과정 자체가 승리라는 겁니다. 이때 광고 타임. 바로 승리의 이름 우리 아름다운 재단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18 어른이 되면 다시 또 우리 사회에 나와야 되는 우리 18 어른들, 우리 모두 그분들의 승리를 또 같이 한번 네. 기원을 해주십시다. 네. 예, 저도 한번 다시 그 과정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승리의 과정. 자, 그나저나 끝으로 우리 노래 하나 또 추천하면서 네.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제가 노래를 뭘 추천하면 좋을까 하다가 드렁큰 타이거의 노래가 있어요. 위대한 탄생이라고. 위대한 탄생. 네네. 네. 어울리나요? 위대한 패배자와? 위대한 탄생. 음. 좋습니다. 네. 혹시 우리 정모님 뭐 노래 하나? 저는 그때 그 어떤 슈퍼스타라는 노래 있잖아요. 슈퍼스타. 슈퍼스타? 네, 그 이한철 씨가. 네, 아주 그때 뭐 그 노래를 만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은 다 결국 그런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 네. 그 마음도 살아가는 거고 인생도 살아가는 거니까 네, 네. 결국 위대한 패배자가 다 슈퍼스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네, 콧노래 아주 코창력이라고 그러나요? 네, 굉장히 그 강한 그 약간 트로트도 아니고 좀 묘한 그 네. 그럼 저는 또 여기서 이승철의 아마추어 한번 가겠습니다. 아마추어 노래 가사가 뭐죠? 네, 우리 모두 인생의 아마추어야. 우리 언제 인생 살아본 적 있나? 다 처음 아닙니까? 네. 우리 모두 이 무대에서 처음 서보는 거니까 그 실패하고 잠깐 실수하더라도 우리 또 너그럽게 스스로를 용서하면서 네. 하나하나 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자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제작진의 선택 한번 노래 선곡 괜찮았어요. 네, 믿어보고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아주 또 흥미로운 책으로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